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양 재난이죠. 바로 타이타닉호 침몰에 대한 겁니다. 네, 공식적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1912년 4월에 거대한 빙산이랑 충돌했다. 근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그 이면에 훨씬 더 거대하고 뭐랄까 치밀한 음모가 있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오래된 음모론들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타이타닉호가 사실은 낡은 자매선 올림픽호랑 뒤바뀌었다는 바꿔치기 설부터 네, 이 모든 게 거물급 금융가 JP모건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 계획이었다는 주장까지 그 근거와 반박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음모론들의 거의 모든 버전이 한 가지 대전제에서 출발하더라고요. 바로 그날 밤 침몰한 배는 타이타닉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자료에 나온 증거들을 재무적인 동기, 그리고 물리적인 가능성, 마지막으로 심의에 남겨진 법의 합적 증거 순서로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일을 꾸몄다는 건지 그 동기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음모론의 출발점이 1911년,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천여 항해를 하기 한 7개월 전쯤에 일어난 사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호 사고죠. 타이타닉의 자매선인 올림픽호가 영국 군함 호크호랑 충돌한 사건 말입니다. 이 사고로 배가 거의 폐선 직전까지 망가졌고 그래서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리니까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 이게 음모론의 시작인 거죠. 네, 그 충돌 사고가 음모론의 기폭제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려면 그 사고의 원인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당시 두 배 사이에 흡입 현상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해요. 흡입 현상이요? 이게 뭐냐면 4만 5천 톤이나 되는 거대한 올림픽호가 좁은 해협을 쓱 지나가니까 주변에 저압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7천 톤급의 가벼운 호크호가 뭐랄까 진공청소기처럼 그쪽으로 그냥 훅 빨려 들어가면서 부딪힌 겁니다. 당시 법원 기록에도 올림픽호의 거대한 배수량이 호크호를 끌어당겼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음모론에서는 이 사고로 올림픽호가 그냥 좀 긁힌 수준이 아니라 선박의 척추뼈라고 할 수 있는 용골이 휘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잖아요. 사실상 배의 수명이 끝났다 이렇게요. 바로 그 지점이 첫 번째 왜곡입니다. 자료에 인용된 퀸 메리2의 설계자 스티븐 페인의 분석이 아주 명쾌한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만 5천 톤짜리 배의 용골, 그러니까 척추뼈가 부러졌다면 그 배는 두부처럼 흐물흐물해져서 자력으로 항구까지 돌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뼈대가 무너졌는데. 그렇죠. 근데 올림픽호는 사고 후에 스스로 항구까지 항해해서 돌아왔거든요. 실제 조선소 수리 기록을 봐도 손상은 선체 외판이랑 프로펠러 축에 국한됐고 용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수리는 얼마나 걸렸나요? 수리도 약 6주 만에 끝났어요. 분명 심각한 사고였지만 배를 버려야 할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망가진 건 아니었군요. 하지만 돈 문제는 진짜였잖아요. 해군과의 소송에서 져서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물고 운항도 못해서 손해가 막심했다면서요? 네네. 그게 보험 사기의 동기가 될 수는 없었을까요? 아무리 강철로 만든 배로도 돈 문제 앞에서는 약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해사 재판에서 올림픽호가 실로 판결이 나면서 선사인 화이트 스타 라인이 수리비랑 영업 손실을 합쳐서 약 12만 5천 파운드를 그대로 떠안게 됐습니다. 큰 돈이네요. 네.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한 60만 달러 정도 되는 큰돈이었죠. 분명 뼈아픈 손실이에요. 하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타이타닉호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면 이 보험 사기극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회계장부라니 흥미롭네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타이타닉의 총 건조 비용이 당시 돈으로 약 750만 달러였습니다. 750만 달러요? 그런데 선박에 들어놓은 보험 가입액은 얼마였을까요? 500만 달러였습니다.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럼 여기서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죠. 낡고 망가진 올림픽호를 타이타닉으로 속여서 일부러 침몰시키면 보험금으로 5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750만 달러짜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새로운
최신형 자산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실행하는 순간 250만 달러의 즉각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보험 사기설의 핵심은 회사가 60만 달러의 수리비를 아끼려고 무려 250만 달러짜리 손실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치밀한 사기극이 아니라 뭐랄까 역사상 최악의 사업 결정이죠.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60만 달러 아끼자고 250만 달러를 버린다니. 그건 사기가 아니라 그냥 바보 같은 짓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적 동기는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했을까요? 배를 바꿔치기 하는 것 자체가요? 네,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두 배는 그냥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아니었습니다. 아, 달라요. 네, 타이타닉호는 올림픽호의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한 일종의 업그레이드 모델이었거든요. 어떤 점이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가 A갑판 산책로입니다. 올림픽호는 A갑판 전체가 외부로 노출된 개방형 산책로였어요. 그런데 막상 운항을 해보니 북대서양의 거친 파도 때문에 1등석 승객들이 산책하다가 바닷물 세례를 맞는다는 불만이 엄청났죠. 하하, 상상이 가네요. 최고급 서비스를 기대했는데 소금물을 뒤집었으면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이타닉호에서는 갑판의 앞쪽 절반에 강철 프레임하고 커다란 유리창을 설치해서 밀폐형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창문 몇 개 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썬팅을 하는 게 아니라 컨버터블 자동차의 천지붕을 완전히 떼어내고 그 자리에 무거운 강철 하드톱을 새로 설계해서 용접해 붙이는 것과 같은 대공사입니다. 수백 톤의 강철 구조물을 추구하는 작업인데 수천 명의 조선소 직원들 눈을 속이고 이걸 다 몇 주 만에 떼거나 붙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와, A갑판 차이만으로도 엄청난데 자료를 보니까 B갑판은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이 부분이 사실상 결정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타요? 올림픽호는 B갑판에도 1등석 승객들을 위한 공용 산책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간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화이트 스타라인은 타이타닉을 지을 때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익성이 낮은 비갑판 산책로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없애고 뭘 했는데요? 그리고 그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바로 백만장자의 스위트룸이라고 불리는 개인 전용 산책로까지 딸린 최고급 특실하고 파리의 노천 카페를 본뜬 카페 파리제행 같은 호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B갑판의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외벽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이요? 네, 올림픽홀은 산책로였기 때문에 비갑판에 크고 규칙적인 창문들이 쭉 배열되어 있지만 타이타닉호는 그 자리에 여러 객실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용도에 따라 작고 불규칙한 창문들이 제멋대로 배치된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 창문 모양이 다르군요. 그렇죠. 두 배를 바꿔치기 하려면 이 비갑판의 외벽 철판을 전부 뜯어내고 내부 구조까지 재시공해야 하는데 이건 사실상 배를 새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1985년에 난파선이 발견되면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증거들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배의 고유 번호, 야드 번호죠. 바로 그 야드 번호, 야드 넘버가 이 논쟁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할랜드 앤 올프 조선소는 건조하는 모든 배에 고유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올림픽호는 400번, 타이타닉호는 401번이었죠. 400번, 401번. 네, 1985년에 로버트 벨러드 박사가 난파선을 발견한 이후로 수많은 탐사를 통해서 이 401이라는 숫자가 난파선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곳곳에서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배의 거대한 프로펠러입니다. 고해상도 수중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프로펠러 날개에 401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바다 밑에 가라앉은 배에 말 그대로 메이드 인 벨파스트 제품 번호 401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요. 음모론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올림픽호를 수리할 때 타이타닉의 새 프로펠러를 그냥 가져다 쓴 거라고 반박하지 않나요? 일종의 부품 돌려막기처럼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조선소는 엔진 효율을 높이려고 두 배의 프로펠러 날개 각도, 그러니까 피치를 미세하게 다르게 설계했거든요.
아, 서로 호환이 안 되는군요. 네,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부품이었던 거죠. 낡은 올림픽호를 수료하려고 호환도 안 되는 새 타이타닉의 프로펠러를 떼어다 쓴다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입니다. 그렇네요. 게다가 401이라는 번호는 프로펠러뿐만이 아니에요. 두동강난 선체 깊숙한 곳의 엔진 피스톤 로드에서도 바다 밑에 흩어진 수많은 나무 내장재 패널 뒷면에서도 연필로 휘걸게 쓴 401이라는 표시가 발견됐습니다. 와, 반대로 1935년에 정상적으로 해체된 진짜 올림픽호의 내부 장식들은 지금 영국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패널들에는 400번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400번. 네, 수만 개의 부품과 패널에 새겨진 번호를 모두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정말 빈틈이 없네요. 경제적 동기도, 물리적 가능성도, 법의학적 증거도 모두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음모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히려 더 거대하고 어쩌면 더 무서운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JP 모건이라는 거물 금융가가 꾸민 거대한 암살극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네, JP 모건 암살설은 타이타닉 음모론의 또 다른 큰 축이죠. 이 주장의 핵심은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 설립을 JP 모건 같은 거대 자본가들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반대하는 거물급 정적 3명을 제거하기 위해 타이타닉 침몰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 정적들이 바로 타이타닉호에 탔다가 사망한 존 제이콥 에스타 4세, 이지도어 스트라우스, 벤자민 구겐하임, 이 세 사람이죠. 당시 미국 최고 부자들이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가 틀렸습니다. 틀렸다고요? 네, 자료를 보면 희생자로 지목된 세 사람이 연준 설립에 반대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증거가 있죠. 정반대요? 네, 예를 들어 메이시스 백화점 소유주였던 이지도어 스트라우스는 1911년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오히려 중앙은행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했어요. 아, 찬성파였군요. 네, 그는 반대파가 아니라 적극적인 찬성파였던 겁니다. 에스터와 구겐하임 역시 연준 설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기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음모의 동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동기가 없었다니 정말 허무하네요. 하지만 JP 모건 본인이 마지막 순간에 탑승을 취소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결정적 증거처럼 보이거든요. 너무나 의심스러운 타이밍이죠. 그 부분이 음모론에 살을 붙이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74세 고령이었던 모건은 건강 문제로 프랑스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아, 딸을 따르면 그는 의사의 권유와 예술품 수집 일정 때문에 유럽 체류를 연장했을 뿐입니다. 사실 모건뿐만 아니라 철강왕 헨리 클레이 프릭이나 초콜릿 재벌 밀턴 허시 같은 다른 억만장자들도 각자의 사업이나 가족 문제로 마지막 순간에 탑승을 취소했어요. 아, 다른 사람들도 취소했군요. 네, 부호들의 여행 계획 변경은 당시에도 흔한 일이었죠. 무엇보다 이 암살 계획의 수단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단이요? 특정 인물 몇 명을 암살하려고 빙산을 이용한다는 계획 자체가 성공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해요. 이건 마치 특정인을 암살하려고 무작위로 번개를 내리치게 하려는 것과 같아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정확히 원하는 만큼만 배를 파손시켜 침몰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설사 성공하더라도 목표물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가장 비효율적이고 불확실한 암살 방법이죠.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암살을 하려면 훨씬 확실하고 조용한 방법이 많았을 텐데. 자, 그럼 음모론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보죠. 사고 현장 근처에 유령처럼 떠있던 배 SS 캘리포니아노입니다. 아, 캘리포니아로. 이 배가 사실은 공범이었고 구조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죠. 네, 캘리포니아노가 음모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생존자들을 위해 담요 3,000장을 싣고 대기 중이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오죠. 담요 3,000장이요? 하지만 이 역시 당시 화물 적하 목록을 통해 간단히 반박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캘리포니아호의 화물 목록 어디에도 담요 3,000장에 대한 기록은 없고 일반 자파만 실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요는 없었군요. 하지만 그들이 바로 근처에 있었으면서도 왜 구조하러 오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잖아요. 그게 공범이라는 의심을 키우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이 타이타닉 비극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호가 타이타닉의 조난 신호를 보고도 움직이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이유는 음모가 아니라 선장의 안일한 판단과 차가운 물의 신기루라고 불리는 특이한 대기 현상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가운 물의 신기루요? 그건 뭔가요? 북대서양의 차가운 해수면 위로 따뜻한 공기층이 지나갈 때 두 공기층의 밀도 차이 때문에 빛이 이상하게 굴절되는 현상이에요. 아, 이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가 실제보다 훨씬 작고 가깝게 보이거나 위치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노의 선원들이 밤하늘에서 터지는 타이타닉의 하얀색 조난 신호탄을 보고도 그저 멀리 있는 작은 배가 자기들끼리 쏘는 일반 신호탄이라고 착각했을 거라는 분석이죠. 그런 현상이 있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 직전에 타이타닉호 무선사로부터 조용히 해라 바쁘다라는 핀잔을 들은 캘리포니아노의 무선사가 화가 나서 무전기를 꺼버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구조를 위해 대기 중인 공범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죠. 비극적인 직무태만과 불운이 겹친 결과였지 계획된 공모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바꿔치기설, 보험사기, 정치적 암살까지 타이타닉 음모론의 핵심 주장들이 과학적 증거와 역사적 기록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조금은 허무할 수 있는 진실을 가리킵니다. 1912년 4월 그날 밤 침몰한 배는 야드번호 401번, 즉 타이타닉이 맞았고요. 그 원인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함과 당시 최첨단 기술에 대한 맹신이 빚어낸 비극적인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단순한 사고라는 차가운 우연성보다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뜨거운 서사를 믿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은 음모론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토록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음모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또 매료되는 것일까요? 재난과 역설을 마주하는 우리 내면의 심리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